여러분은 인문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려운 책인가요? 사진작가 이상엽에게 인문학은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아닌가. 노래하는 요정 박정현에게 인문학은 생활의 활력소. I was so inspired by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무한한 상상력으로 삶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도구죠.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 영향을 항상 느끼고 사는 사람. 기업의 최고 경영자 류인식에겐 인문학이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키우는 힘이 됐다는데요. 즐겁게 하자! 하자! 인문학적인 생각이 확실히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지금 제 이름이에요. 인문학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키우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예술도 과학도 아닌 인문학에서 상상력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만 있는 물은 쉽게 썩는다고 하지요. 지천명을 넘어 이순을 바라보는 남자 류인식은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과 전시회를 보러 다니죠. 경기 도자박물관은 그가 즐겨 찾는 전시장 중 하나. 늘 신선한 영감을 얻어가는 곳이라는데요. 여러 번 읽어 손때 묻은 책과 전시된 도자기를 번갈아 보다 보면 자신도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랑받는 명품 생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열망에 가슴이 뜨거워진답니다. 역사의 긴 시간을 뚫고 살아남은 작품,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이렇게 긴 시간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이롭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제품하고 맞닿아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혹은 상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티브를 박물관에서는 더러더러 발견하게 됩니다. 도자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 네, 11월 4주차 정보확산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눈을 감으시고요. 낙엽씨, 천지는 거대한 염색닭에 환상의 변화를 어쩜 저리 서두를까. 발갛고 노란 잎을 점점 매주 월요일 30명의 전 직원이 모여서 시를 읽고 인문 공부를 하는 이 회사가 바로 류인식의 일터. 번갈아 바뀌어도 태양은 양쪽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욕실 샤워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국내 욕실 샤워기 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죠. 뛰어난 디자인이 저력의 원천이라는데요.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곁에 두고 무엇이든 하라고 권하는 이 회사 대표의 남다른 경영 철학의 결과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열게 해주고, 이 담당자가 그 주인공이 바로 류인식입니다. 열정이. 그렇다면 사업가 류인식은 어디서 이런 경영 철학을 얻은 걸까요? 아유, 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죠? 예. 사무실 책상 바로 옆에 큼직한 책꽂이를 두고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는 인문 공부가 류인식이 밝힌 남다른 경영 철학의 배경. 말하자면 운명을 바꾼 책 이래는 아니어도 정말 생각에 저걸 완전히 바꿔준 책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저거 80년이 샀네 보니까. 이거 초판이다. 이 초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책은 3분의 1이 시거든요.
왜 이렇게 시를 좋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은 온통 우리가 문학하고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이 이분이 시인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주변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보면은 시만큼 영감을 주는 것도 참 드뭅니다. 어떤 식의 영감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예. 이런 상상들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불국사에는 고래가 산다. 네. 이거 뭐 생각을 하면 고래가 살 수 없는 일을 시는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시적으로는 그러면 뭐 아시지만 운율이나 저 시어나 이런 감동은 뭐 굉장하죠. 인문 공부의 즐거움을 직원들과도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 4권의 책을 30명 전 직원이 4개조로 나눈 후 일주일에 한 권씩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구입해주고 있고요. 아파. 하지만 너는 결코 나를 따르지 않을 거야. 특히 아시콜라에 더 많은 책을 1993년 회사 설립 직후 만든 사내도서관에 비치해두고 있죠. 제3인류가 책상에서 문서만 들여다보면 사람이 옷을 벗고 가장 편안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욕실용품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서라는데요. 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전에는 뭐 협력업체라든지 바이어들을 만나게 되면은 일적인 부분, 어떻게 거래를 성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 구체적인 그런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다면, 지금은 그런 초점보다는 먼저 그 협력업체와 우리 협력업체의 관계,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소통,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전에 그런 숫자만을 목표로 했을 때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디자인하면서 행정체력이 고치대가 디자인에 직원들의 이런 생각은 제품 생산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샤기가 지금 이렇게 마그네틱 회사 설립 3년 만에 욕실업계 최초로 굿 디자인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납형 샤워기를 디자인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도 했죠. 세상에 없는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회사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각종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올라서 샤워기 생산만으로 100억 원을 버는 작지만 알찬 기업이 됐죠. 하지만 창업 초기엔 2번이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힘을 준 건 농대 임학과 재학 시절 몰두했던 노장 사상에서 얻은 지혜. 이미 존재하는 문화와 가치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라는 깨우침이었습니다. 늦은 밤 류인식 대표가 찾아온 곳은 CEO를 위한 인문학 교실. 벌써 1년째 매주 3시간씩 인문학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상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일들이고, 또 사람과 물건, 제품에 관한 일들은 지금까지 형성된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조금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이해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인문학적인 생각이 확실히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박정현. 그러나 오늘은 노래 대신 난생 처음 강의를 하러 온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특강은요. 제가 느끼는 영문학이란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영문학과 관련한 내용이기도 해서 현재 영어,
혹은 영문학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특강을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재미교포 2세인 박정현은 문학적 전통이 깊은 컬럼비아 대학 영문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인문학도. That now I recently did an interview, and this interviewer, they wanted concrete examples. No, but really, how do you use literature in your music? How do you use it? You know, like I use a glass of water to sing. I think that this person wanted to hear some grand answer like, oh, well, I was so inspired by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that I have recorded an entire album to be a metaphor for Shakespeare's underlying themes. No, I don't think that will ever happen, and I'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at. But just because my love of literature is simply just part of my personality, there has been random instances where books and music have crossed paths. Everybody is talking about the humanities crisis these days. 박정현에게 인문학은 익숙한 삶의 한 부분이자 좋아하는 일일 뿐 잘난 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아마 인문학 공부를 자랑하고 싶은 도구로 생각했다면 4집 타이틀곡 꿈에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시기 미련 없이 만학도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서관은 박정현을 인문학의 세계로 이끈 출발점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했었어요. 마리엔.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빨간 머리 앤을 읽으면서 앤을 닮고 싶다는 상상의 나래를 펴던 시절부터 도서관은 재미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오래된 책을 읽고 싶을 때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게 다들 책 읽는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또 저도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취해서 각각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에 같이 뭔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 이 동성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조용한 것도 좋아했어요. 가수는 노래할 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직업. 다 된 거야? 오케이. 이 긴 기다림의 시간들이 박정현에겐 책 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단편소설 책인데요. 단편소설은 그래도 특히 보던 거면 보다 볼수록 좋은 그런 소설들이니까 쉽게 볼 수 있는. 또 이제 너무 기분 좋게 얇아요. 가볍고. 단편소설은 정말 봐도 또 봐도 다시 또 새롭게 느껴져요. 듣는 이를 전율케 하는 노래를 부르는 박정현의 별명은 노래하는 요정.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문학책도 요정이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이랍니다. 좀 자랑스러운 그런 건데요. 반지의 제왕이고요. 지금 반지의 제왕 전에 나왔던 호빗 처음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일단 1편이고 이거는 3편이에요. 근데 2편이 없는 이유는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네, 그 친구가 잃어버렸어요. 완벽한 세트였었는데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읽고 또 읽은 책은 이제 그녀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책갈피가 꽂혀 있는 건데 이 엘프어 요정의 중에 탱화라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이거를 보고
약간 안무처럼 수업 중간에 친구한테 쪽지 보내려고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안무를 만들었었어요. 2집 앨범 자켓에도 요정의 언어로 흔적을 남겼죠. 이거는 제 가사시거든요. 가사도 되게 많이 하죠. 네, 가사 같은 것도 뭐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아무거나 노트지 있는 걸 혹은 뭐 영수증 뒤에 최근 발표한 10집 앨범까지 박정현이 직접 노랫말을 쓴 곡은 30여 곡이 넘습니다. 그중 박정현이 가장 애착을 갖는 노랫말은 2집 앨범에 실린 Ordinary. ordinary face out a window frosted, it's cold outside, and ordinary fingers trace geometric shapes into the glass. Ordinarily our minds at ease, but on grey autumn days like these, a question haunts and breaks the fragile.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들던 시절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정현의 인문 공부는 2년 전부터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면 각자 읽은 후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Yeah, I think he did write a novel. 친구들은 모두 재미교포 2세. 하는 일은 모두 다르지만 독서를 통해서라도 부족한 인문 공부의 갈증을 채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죠. 여기 이렇게 단어가 딱 들어가네. 지금은 박정현이 추천한 단편 소설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더미. 박정현은 최근 놀랍고 기쁜 소식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팬들이 온라인 북클럽을 결성하고 벌써 2년째 매달 한두 권의 이달의 박정현 도서를 선정하고 함께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클럽 모토도 박정현이 읽으면 빨대들도 읽는다랍니다. 뉴욕에서 살 때 이게 제 책꽂이예요. 분명히 그냥 제 사진이었을 텐데 이거가 배경에 있는 것을 확대를 해서 하나하나 어떤 책인지 지금 이해해요. 되게 의도가 없었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에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있어서 되게 힘이가 돼요. 비가 많이 내리던 그날 음악이 박정현의 내면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인문학은 박정현의 음악 세계를 자극하는 상상력, 박정현이 포기할 수 없는 인문학의 매력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절대적으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어떤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 영향을 항상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어 철책선으로 둘러싸인 자유로를 달려서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찾은 이는 이상엽. 주로 국경과 인접한 변두리, 변경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진작가입니다.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땅. 카메라 망원 렌즈로만
강 너머 북쪽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분단선이잖아요. 현재 물론 이제 그 자연적 경계인 이 이제 임진강 한강을 가지고 남북이 이제 갈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뒤 남쪽은 바다고 동쪽 서쪽도 다 바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섬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남한이라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변경이 돼버린 거죠. 변경이란 사진을 찍어온 지 어언 10여 년. 그간의 경험으로 이상엽은 변경은 공간의 개념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뭐가 철이에요? 요즘에 숭어하고 참게. 숭어. 네, 참게. 참게.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서 파는 생선들은 한강 최북단 포구 어부들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그물을 들이워 잡은 것들. 아저씨 변경의 땅에서도 인간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 변경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지리적 개념으로 어떤 가장 외곽에 있는 곳, 뭐 엣지, 가장자리. 그래서 공간적 개념만 생각하지만 그 공간에 무엇이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상엽은 자신에게 사진은 인문학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인문학이든 예술이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진이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만족으로서 창작적 만족으로서만 끝난다고 하면은 타인과의 소통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피카소는 우리가 잘 아는 현대미술가지만 그가 그렸던 게르니카라는 것들의 그 이유가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난해한 그림일 뿐인 거예요. 잡지사 취재기자 출신의 이상엽이 카메라 앵글 안에 변경의 풍경을 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중국 속의 변경인 실크로드를 떠돌면서부터입니다. 변경으로 밀려나 살 수밖에 없는 많은 소수민족들의 삶의 의미와 풍경 속에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였죠. 인문 공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전히 책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라 사진작가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스튜디오도 포기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그 마르케스의 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마르케스의 작업실이 바로 그냥 서민들이 그냥 복잡복잡 사는 곳에 어떤 사창가의 옥탑방이었어요. 그 옥탑방에서 이제 자기 이제 작업, 소설을 갖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나도 옥탑방 같은 곳에다가 서재를 두고 그 안에서 이제 책을 읽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변경의 사진작가 이상엽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역사책. 예전에 한 20-30년 전에는 이런 전집류가 그렇게 유행이었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우리 땅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갖다가 여행을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든 최초의 이제 실크로드. 바로 이제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왔던 한국의 발견 시리즈였어요. 이 한국의 발견은 정말 위대한 책이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이상엽은 100권 이상의 책을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습니다. 사진은 표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빛과 색깔이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카메라나 테크닉으로 커버가 돼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찍었냐에 대한 핵심은 분명히 잘 모르는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냥 주제의식이죠. 그 주제의식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그 사람한테 있는가 없는가.
근데 거기서 사진가도 그 소양의 문제가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상엽이 가방 속에 늘 카메라와 책을 함께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이유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상엽은 엄청난 양의 책을 읽는 독서가. 가난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호주머니 사정은 그 많은 책들을 모두 새 책으로 사들이기엔 늘 여의치 않습니다. 야, 보고 싶은 책은 많은데 주머니가 헐거울 때 이상엽은 동대문 헌책방 거리를 찾아갑니다. 보물창고 같은 거죠. 보물창고에 와서 뭔가 건져가면은 기가 막힌 이제 횡재를 했다라는 느낌. 세상에 태어나서 사진집을 처음 보고 산 것도 바로 이 헌책방 거리에서입니다. 그때는 사진을 몰랐죠. 대학 시절이었고. 근데 왠지 매력적이었어요. 사진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종이, 인쇄, 제본을 가진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상엽은 이 거리에 쌓여있는 헌책 더미에서 자신의 사진책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진책을 낸 작가가 됐습니다. 사진가는 아무래도 예술가인데 선생님하고 작업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그 인상을 받는 거는 선생님이 대단한 독서가세요. 이제 책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읽고 그것들이 현장하고 만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진가를 넘어서 좀 사진인문학을 좀 개척하시려는 그런 이렇게 의도가 또 계속 홍보를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판에서 가장 인문학적인 또 글쓰기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지난 11월부터 서울 서촌의 한 사진 전문 갤러리에서는 이상엽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진가의 서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전시회는 사진가가 읽은 책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는 조금 독특한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한 사진가의 정신과 정서가 형성되는데 책이 미친 영향을 함께 살핌으로써 사진과 인문학의 만남을 도모해 본다는 의미죠. 이번에 책이 나와요. 이게. 전시회 중에는 관심 있는 시민 독자들이 사진 작가와 같은 자리에서 만날 기회도 있습니다. 이상엽에게 사진은 인문학의 도구이자 핵심. 그의 카메라 렌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경의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것이 변경으로서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결국 그러면 사진이냐?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 자체로서 온건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사진과 글쓰기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결국 휴미니티죠. 너도 나도 인문학을 말하는 시대. 인문 공부로 삶의 문의를 바꾼 이가 있는가 하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인문학을 쉽게 소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막 변하니까 이런 세태를 우려하는 승효상은 인문학 열풍이 몰아치기 전부터 인문정신의 가치에 주목해온 건축가. 손 뻗치면 닿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에게 건축의 핵심은 인문학입니다. 평생 인문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도 좋은 집을 짓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서 문학을 읽고 왜 사는지 알기 위해 철학책을 읽었죠. 때문에 승효상에게 좋은 집은 기분 좋은 불편함이 있는 곳이자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중화라는 옷을 입으면서
인문학이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 인문학 열풍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도 인문학 하는데 그게 무슨 트렌드나 뭐 패션이 될까봐 저는 뭐 굉장히 걱정이라서 상업주의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게 인문학이고 그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가치를 갖다 고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괜히 뭐 그런 어떤 상업주의와 결부시켜가지고 되면 이거는 뭐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고. 인문학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존한다는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파리 시내의 다양한 옥외 광고물. 세련된 디자인의 이 광고는 파리 시민들에게 거리의 가구라 불립니다. 파리 시내에 이런 광고물이 설치된 것은 1964년 JC 드코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설치되는 지역에 따라 광고물은 모양도 다르고 광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Ici c'est plutôt haussmannien, donc on met un modèle d'Aviou et nous avons sur ces 550 colonnes encore 150 colonnes type Col sur Paris. 거리 조형 시설물로 지어진 이 거리의 가구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은 세계적 옥외 광고물 회사 JC 드코입니다. 1964년 프랑스 리옹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세계 3,800개 도시와 150개 공항에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가 하루에 1억 7천만 명, 연 매출액만도 2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옥외 광고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Bonjour. Bonjour. Bienvenue chez JC Deco. Ici c'est mon bureau. 현재 세계 최대 옥외 광고 기업 JC 드코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는 샤르 드코. 창업주의 작은 아들로 2세 경영인입니다. C'est la recherche, je vous en parlais tout à l'heure de l'excellence. 샤르 드코는 그의 아버지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공공시설물에 인문 정신을 살린 광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인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Qui m'avait le plus marqué, bien évidemment dans une vie quand on grandit, différents livres vous marquent tout au long de votre vie. Mais le livre qui m'avait le plus marqué, je vous ai cité tout à l'heure le livre de Zola, Germinal, dont je vous avais pas donné le titre tout à l'heure d'ailleurs, mais Germinal de Zola, parce que la valeur qui me tient le plus à cœur, ce sont les valeurs humanistes. 창립 50년 만에 JC 드코가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비결은 휴머니티 정신. 버스 정류장이나 공중 화장실, 쓰레기통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것이 JC 드코가 찾아낸 경제 모델. 거리 조형 시설물을 지어 파리시에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Je pense que c'est certainement ce qui vaut à JC Deco aujourd'hui d'être une entreprise différente, d'avoir les meilleures équipes dans le monde, parce que tout le monde se reconnaît dans des valeurs humanistes et dans cette volonté de pouvoir poursuivre un travail où l'excellence opérationnelle est érigée en principe essentiel. 벨기에에서 유학 온 1세 등교 시간. 지하철로 20분 거리의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파리 시내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앱 서비스로 공공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죠. 벨리브라 불리는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파리 시내엔 1,751개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도 10만 명에서 17만 명에 이르죠.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약간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 point fort du Vélib, c'est son nombre de vélos. C'est le nombre de vélos, c'est la disponibilité des vélos et c'est le bon entretien des vélos. Parce que c'est très rare qu'on trouve des vélos en mauvais état plus de 24 heures.
벨리브라 불리는 이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관리하는 것도 JC 드코. 200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해서 파리에서는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4천만 명이 넘는 파리 시민이 JC 드코가 운영 관리하는 이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파리 시내 전역에 23,600대의 자전거를 두고 평균 300m 간격의 자전거 주차장을 담당 직원들이 종일 순회하면서 관리합니다. Et le dernier point que je souhaiterais mettre en avant, c'est la qualité de la relation client. On a développé ce métier chez JC Deco pour Vélib, pour les systèmes vélos en libre service et aujourd'hui, ça nous a permis d'atteindre le succès qu'on a actuellement. 광고 수익 중 일부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JC 드코의 전략은 광고업계의 블루오션을 창출해냈습니다. 이전까지는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었죠. 함께 공존한다는 인문 정신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Elle a toujours essayé de travailler cet équilibre entre performance, intégration dans l'espace public et beauté de ses objets. L'enjeu principal de nos civilisations, c'est aussi un enjeu de l'espace public. C'est vrai en Corée, c'est vrai en France. L'espace public, c'est l'espace de tous. C'est véritablement un espace partagé. Et cet espace partagé, plus vous lui donnez de la qualité, plus les gens le respectent, plus les gens deviennent civilisés et plus les gens finalement progressent. Et ça, c'est quelque chose de, encore une fois, on revient aux valeurs humanistes auxquelles on faisait référence tout à l'heure. 서울 광화문의 한 성당. 어둠을 뚫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대학에서 운영하는 CEO를 위한 인문학 강의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3시간씩 5달간 이어지는 과정이죠.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수강생은 매 학기 정원을 초과하고 출석률도 70%가 넘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기업의 CEO들. 그런데 이들은 왜 돈벌이와는 무관해 보이는 인문학 공부에 이토록 열심인 걸까요? 상상력이나 새로운 창조력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그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대 예술가들이 전혀 다른 맥락의 것들을 붙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3의 그 크리에이티브를 발견해내는 바로 그런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 인문학이 바로 그런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 좀 삶의 방식을 새롭게 뒤흔들고 거기에 전혀 다른 맥락의 사고를 접붙임으로써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마케팅 회사. 전 직원이래야 고작 7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입니다. 대학원 단짝 친구로 인문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35살의 동갑내기 가면정 씨와 김은정 씨가 6년 전 창업한 회사입니다. 좋은 일을 멋스럽게 하자는 인문학적 생각으로 기업 광고에 공익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회사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 대표님 2분 계시다고 알았는데 누가 대표님이세요? 이쪽 둘? 아, 저쪽이요? 인문학으로 무장한 이들이 내세우는 공익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본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가 공익 마케팅은 기업이 쓰는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사람과 환경 그리고 문화를 좀 더 이롭게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그 공익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아까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게 힘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거랑 마케팅. 그래서 보면 공익이라는 게 사실은 뭐 옛날에 책도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나왔지만 공익이라는 정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저스티스라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야, 우리 이왕이면 좋은 일 하자. 이렇게 말한 게 그냥 우리 회사의 소셜 미션이 돼버렸거든요. 아, 좋은 일을 하자. 근데 그냥 좋은 일을 하자 이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자. 이왕이면. 네, 이거였던 거예요. 서울 명동의 한 매장. 고급스러운 분위기 서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옷을 파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유행이 지난 옷들을 다시 디자인해서 새로운 패션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단순히 그 버려진 옷을 그냥 재활용하거나 조금 더 좋게 업사이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디자이너들의 감각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이었고, 연간 40억 원 이상 버려지는 옷들을 새로운 패션으로 디자인하는데 독립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해체 작업을 맡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행을 쫓아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현재 패션 문화를 반성하고 지구 환경 문제도 자연스럽게 같이 고민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사이드 협력이라 해서 두 분이서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활동들이 작지만 개인이지만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접근을 해서 기존의 그런 사람들과의 느낌하고는 틀리게 새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었던 아주 레코드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그런 팀들을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마케팅과 컨설팅 의뢰도 받았습니다. 김은정 대표가 찾아온 곳은 충북 제천의 민화마을. 향교를 중심으로 마을 골목 담벼락에 갖가지 사연이 담긴 민화가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저기 호랑이 밑에 보면 호시탐탐이라고 한문이 써있죠. 보이세요? 저기 호시탐탐. 그래서 호시탐탐이라고 써져 있는데 호시탐탐 나쁜 것을 막아라 이런 뜻으로 할아버지가 쓰셨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제일 유명해요 지금. 이게 교동에서 제일 유명해. 김 대표는 이 마을 관광 사업의 핵심이 될 민화부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날 저녁 김 대표와 마을의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동도 차츰차츰 이 주민분들과 이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녀가 준비해온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만하면 주민들의 호응도 만족할 만한 수준. 남자아지 잘 표현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인문학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 21일 날 여기 이 골목이 전시가 돼요.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작품이 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던 기억들, 선생님 같은 분들의 살아있던 기억들, 여기에 한 몇 세대가 같이 이 골목을 같이 살거든요. 그런 어떤 살아있는 골목 자체가 이제 전시가 되면서 저희가 그거를 공간을 연출을 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북촌길 초입에 있는 정독도서관은 젊은 CEO 김은정 씨와 가면정 씨가 인문학 공부가 필요할 때면 찾아가는 곳입니다. 도서관은 인문학의 지혜가 담긴 수많은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두 사람에겐 인문학의 놀이터입니다. 사업가로서 필요한 인문학적 지식을 마음껏 찾아낼 수 있다는 건 도서관의 가장 큰 매력이죠. 도서관의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를 만약에 북촌에 대한 이슈를 내가 이렇게 찾으러 왔어요. 그냥 북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옆에 이런 무령수전에 대한 책이 또 있어요.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은 나는 북촌을 찾으러 왔지만 그 옆에 이렇게 관련된 어떤 서적, 그리고 정 다른, 또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세종처럼 아니면 관광심리, 정말 다른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상의 폭을 좀 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창업 6년째. 이제는 대기업에서도 두 사람이 시작한 공익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마케팅이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이롭게 쓰여지는 그날까지 두 사람의 꿈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잘 정리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위한, 사람과 관계된 어떤 것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게 해주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문학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전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어떤 지혜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독단적으로 뭔가 행동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지도 같은 거죠. 인문학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거리를 두고 성찰하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삼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삶의 좌표를,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신적, 지적 자양분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의 창고, 인문학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제 이름이에요. 그쵸?